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박진혁입니다. 2년 가까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강원도가 강특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를 하면서 2월 말이나 3월 초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잠시 후 좌우지간에서 이 소식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속 현안을 빠르고 쉽게 짚어보는 G1 뉴스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궁금한 정치권 소식 들어보는 국회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원도에 정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동해선 철도의 끊어진 허리라고 불렸던 동해 삼척, 동해 강릉 구간의 고속화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을 진두지휘에 오신 이철규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 주민들이 정말 오래 기다렸던 사업을 또 하나 해결을 했습니다. 네. 이 단순히 철도 개량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동해선 고속화를 완성하는 네. 마지막 퍼즐이 끼워졌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네.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부산에서 출발하는 이 동해선 이 철도망이 삼척까지 와서 삼척서부터 강릉 구간이 저속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저속 구간이 고속 구간으로 완결되는 것이 드디어 우리 동해선의 고속철 시대를 완성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동해항을 끼고 있는 동해와 삼척 지역은 이런 이 고속철도망의 구축에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6년 제가 초선 출마할 때 고속철을 동해와 삼척까지 연결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난 다음 초선 때 동해까지는 고속철이 운영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강릉에서 동해 구간이 저속으로 운행되는 관계로 고속철도의 장점을 다 우리가 누리지 못했었죠. 그다음 이 재선 도전할 때 이 구간을 고속철도망으로 개선하겠다라는 공약을 드렸고 그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뒤 이제 드디어 동해 시내 구간을 지하로 관통하면서 묵호역을 살리는 이런 변경된 이 계획안이 오늘 최종 확정되게 된 것은 우리 동해와 삼척 지역 주민들에게는 크나큰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뭐 다른 강원도 사업들 다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역시 그러니까 BC 경제성 문제가 좀 발목을 잡았다고 들었었는데 네. 사실 45.2km 연결하는데 1조 2천억 원이니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네, 뭐 어쨌든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기재부나 KDI를 설득하셔야 했을 텐데 네.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셨고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우리가 길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이야기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는 얘기와 같이 늘 우리 이런 사업을 할 때 대두되는 이제 이 논쟁입니다. 철도망 개설이 되면은 이용객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물류도 늡니다. 특히나 이 강릉선 또 동해선 KTX 운행 초기만 하더라도 승객도 좀 작았고요. 또 이게 수지를 맞추겠냐 이렇게 했지만 막상 운행이 되면서 지금은 자리가 없고 열차가 부족합니다. 이렇듯 이 철도망은 구축이 되면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논리로 설득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BC는 0.4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균형 발전 이런 이 지수라든가 또는 정책 방향성이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사업이 예달 통과하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주민들이 열망이 대단하기도 했고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런 열망들은 어쨌든 이제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일 거 아닙니까? 또 동해 구간 아까 지화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지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어떤 지역 발전이라도 연계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동해와 삼척이 과거에 그 철도망, 구철도망이 도심을 가로질러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도심 구간을 이용했을 때 삼척 같은 경우는 도시가 양분되어 있고요. 이것을 삼척 외곽으로 돌림으로써 삼척시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이 기틀을 마련하게 됐고요. 동해 구간은 묵호역이 사실상 굉장히 관광 거점이고 승객들이 많은데 이게 당초 계획된 노선은 저 외곽으로 가게 돼서 묵호역이 이용 편의성이 떨어지게 돼 있다. 또한 동해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동해역을 살리면서 묵호역까지 지하 탑승장을 만들므로써 동해 시내 구간이 지하로 관통하게 되면서
시내를 가로지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피해, 외부 불경제도 전부 다 해소시켰다. 주민의 이 이용 편익성을 증가시키고요. 또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이라든가 안전 문제는 해소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예타 통과로 큰 산은 넘었지만 아직 완공된 건 아니니까요. 네. 뭐 설계도 해야 되고 예산도 네. 이제 따박따박 받아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언제쯤 고속열차 탈 수 있을까요? 네, 31년까지 사업이 이제 완공 목표고요. 그걸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예타가 통과됐지만 2024년부터 이미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2024년도도 용역비가 반영이 돼 있었고요. 25년도 지난해도 이미 반영된 상태에서 올해도 예타 통과를 전제로 이미 기본 용역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곧바로 사업에 착수한다면은 차질 없이 예정된 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모쪼록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완공이 좀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마침 다음 주 설이니까 오늘 좋은 소식 전한 김에 간단하게 도민분들한테 덕담 부탁드리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 동해와 삼척 그리고 강릉 시민 여러분, 오늘 설을 5일 앞둔 시점에 우리 지역에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이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도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설 명절을 지나면서 봄 기운과 함께 우리에게도 이 봄날과 같이 경제적으로도 좀 더 안정되고 풍요로운 강원도, 또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강원도를 그려봅니다. 우리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도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도내 주요 인사와 화제 인물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올해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명절 밥상머리 화두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정치 얘기일 텐데요. 올해는 6월 지방선거까지 있어서 이번 설 연휴엔 이야기거리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토크에선 강원도를 대표하시는 재선 의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모시고 민생 경제 회복과 강원자치도의 완성 방안은 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먼저 G1 뉴스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6년 병오년 설 명절을 맞았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무쪼록 하시는 모든 일에 성취와 보람이 가득하시길 바라고, 또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저도 곧 전통시장을 찾아서 장보기를 할 텐데요. 풍부한 이 민심에 따라서 설 명절도 따뜻하고 풍성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첫 원내 지도부 정책 수석으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셨잖아요. 최근 7개월간의 이제 수석 활동을 마무리하셨는데 소회 한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6월 13일 날 임명되었으니까 꼬박 213일을 일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24년 말 12월 3일에 벌어진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후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상으로 올려놓는데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을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213일 동안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보니까 한 322건의 법을 제가 정책수석을 맡으면서 예. 통과를 시켜냈더라고요. 거기에는 한 112건 정도는 우리 국민들의 경제, 주거, 사회 안정망
등의 아주 민생과 직결되는 그러한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뿌듯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올해 예산, 26년도 예산을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내에 통과시켰다는 것도 의미 있는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서 민생경제 법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계시잖아요. 어떤 법안들을 좀 마련해서 통과시키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정말 여지껏 69개 정도의 법안을 채 2년이 안 된 기간 동안 재선 의원으로서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중에 10개가 이제 본회의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혹시 당근마켓이라고 잘 아시죠? 예. 개인 간의 중고품들을 거래하는 네네. 사이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개인 간의 중고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비자 피해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 이것을 좀 통과시켜 냈고요. 제가 대표 발의해서 두 번째로는 요즘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무인 키즈 카페나 무인 키즈 풀 같은 수영장 같은 것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거기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래서 무인 키즈 카페나 키즈 풀이 국가의 안전관리 체계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촘촘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법 또 통과를 시켜냈습니다. 그러게 굉장히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의원님은 춘천의 대표 일꾼이시잖아요. 굉장히 앞장서고 계시는데 모든 현안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춘천은 캠프 페이지라고 하는 오래된 지금 황무지처럼 남아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거기에 아주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우선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춘천에 맞는 그런 산업을 유치하고 또 도시공원도 국가정원과 연계될 수 있는 녹지공간도 확보를 하고 일부 주거공간도 또 청년들을 위한 주거나 업무 시설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춘천에 이제 산업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이오 산업과 AI를 접목해서 국가 첨단 산업으로 키우는 그러한 일과 함께 제가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호수 국가정원을 이제 올해 착공을 해서 본격적으로 지방정원 조성한 다음에 3년 후에 국가정원을 이제 승격시키는 본격적인 일을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어가지고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 높잖아요. 최근 강원도민들이 국회를 찾아서 농성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찬 날씨 속에서 정말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농성하시고 또 삭발까지 하셨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또 그렇게 열정을 다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여당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경 투쟁하는 그 날짜에 저하고 송기현 의원, 그다음에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함께 한병도 우리 여당의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좀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번 2월 달 안에 본회의에서 지금 그 부산을 비롯해서 뭐 광주, 전남, 대구 뭐 이런 어떤 초광역 특별법을 통과할 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법도 함께 통과시키겠다 이런 좀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대단하신 일을 또 하고 오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여쭤볼 게 지방선거가 4개월도 이제 안 남았거든요. 강원도는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하지만 민주당의 약진도 확인이라는 이제 유동성 있는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여당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이번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한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는 전통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 강원도는
보수의 지형이 굉장히 강했죠. 예. 그래서 뭐 전체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 민주당 그 시장 군수가 4곳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지방의회나 도의회 같은 경우도 원사이드하게 지금 열악한 상황이고요. 예.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이번 지방선거 때는 평평하게 균형 있게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지방 정부 시대를 만들어 놨으면 좋겠고요. 좀 더 힘 있는 집권 여당이 지방 정부를 같이 책임지는 그런 어떤 체제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제적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토커에선 초대 손님이 선곡한 음악 들으면서 마무리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민생경제 회복과 강원자치도의 완성 방안은 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딱 맞는 히트송 어떤 곡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2026년 붉은 말해에 저도 강원도민들과 대한민국 정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라는 다짐으로 카라잉넛의 말 달리자를 신청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도민들과 함께 의원님께서 26년도 열심히 달려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열심히 고맙습니다. 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생경제 회복과 강원 지역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힘써 주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신 허영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 설 연휴는 주말을 포함해 5일로 넉넉해서 가족, 친지 방문부터 여행 계획까지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설 특집으로 2026 설 연휴 알아두면 쓸모있는 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뱃돈의 유래. 설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풍경 중 하나인데 설날 아침 우더님께 세배를 올리면 어른이 아이에게 덕담과 함께 돈을 건네는 우리 명절의 대표적인 풍습이죠. 세뱃돈에는 한 해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뜻과 함께 세대 간 정을 잇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뱃돈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세뱃돈 풍습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돼 붉은 봉투에 돈을 넣어 잡귀를 쫓고 복을 불러온다는 풍속에서 유래했던 설이 전해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전 조선시대 양반 가문이 명절에 하인을 보내 일가 친척들에게 인사를 하는 문안비가 있었습니다. 이때 노비에게 세뱃삭과 세뱃상을 답례로 보냈는데요. 세배에 대한 답례를 주고받던 관행이 이후 1960년대 우리나라에도 자리 잡았고 처음엔 과일이나 음식 위주였지만 경제가 성장하면서 현금으로 주는 풍습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지폐가 등장하면서 세뱃돈 문화가 본격 확산했을 것으로 추측했는데요. 그렇다면 요즘 세뱃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최근 한 카드사에서 조사된 나이별 적정 세뱃돈으로는 미취학 아동 10,000원, 초등학생 3만 원에서 5만 원, 중고등학생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성인에게는 10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는데요. 과연 도민들은 세뱃돈을 어느 정도가 주고받기 적정하다고 생각할까요? 저 5만 원이요. 저 저금해 놓은 거. 저도 한 5만 원 정도 뭔가 옛날에 사고 싶었던 거 사고 약간 저금 같은 거 하려고. 10,000원짜리 주기에는 약간 너무 부족한 것 같고 5만 원은 많지만 그래도 적당한 것 같아요. 가족끼리 주기에는. 5만 원만 딱 적당하게. 너무 많이 받으면 실례니까 5만 원만 받고 싶어요. 1년에 내가 용돈을 받는다면 한 3,000에서 4,000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키운 생각하면 5,000도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인기 여행지 순위. 올해 설날은 2월 17일. 공식 연휴 뒤에 이틀 연차 활용 시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 연휴입니다. 그만큼 고향 방문뿐 아니라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한 여행 플랫폼에 따르면 2026년 설 연휴 기간 한국인 여행객들의 항공권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연휴 여행 패키지 예약률 또한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했는데요. 인기 여행지를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국내 여행지 1위는 서울, 2위 부산, 3위 제주, 4위 인천을 이어 5위로는 강원도 평창이 꼽혔습니다. 평창 지역 숙소 검색량이 전년 대비 40%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인이 선호하는 설 연휴 국내 인기 여행지로는
1위 제주, 2위 서울, 3위 부산, 4위 강원 속초, 5위 경북 경주로 네 외국인 선호 여행지 모두 강원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숙박업계에 따르면 설 연휴를 앞두고 강원 지역 대형 숙박업소들의 예약이 빠르게 마감됐다고 하는데요. 올해 설 연휴가 지난해보다는 비교적 짧은 점에서 장거리 해외여행 대신 이동 부담이 적은 국내 여행을 선택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설 연휴 의료 정보. 명절 연휴에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정말 당황스럽기 마련이죠. 이때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와 119 시도 콜센터에서 연휴 진료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고 중앙응급의료센터 누리집이나 명절 진료 검색, 또 응급의료정보 어플을 통해서도 가까운 병의원과 약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는 응급실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중증 증상의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이나 소규모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면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만큼 설 명절 기간 중 언제 가장 막힐지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귀성길 13일 오후 3시에서 5시, 귀경길은 17일 오전 10시, 이후 저녁 8시까지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설에는 고향 방문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휴 기간인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설 연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전쟁 좌우지간, 오늘도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봐도 뚝 부러지는 분이죠. 젊고 강한 보수 강대규 변호사와 진보와 중도를 아우르는 이분입니다. 외유내강용 팩트폭격기 유재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정책차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좌우지간 오늘은요, 6월 지선 향한 여야의 승부수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서 오찬 회동을 갖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장 대표가 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제 도입법과 대법관 증언법 통과 등을 이유로 당일 불창을 통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변호사님. 네,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얘기했죠.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 정부가 실패한다면 국민들이 많이 좌절할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만남이 좀 기쁘게 성사될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정말 어젯밤 11시경에 강원도에 있는 변호사들이 있는 몇 개의 카톡방에서 불이 났어요. 이게 뭐냐? 이 사심제 도입이 이게 말이 되냐? 이거 헌법 위반 아니냐? 위헌 아니냐? 헌법에는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당 법사위에서 이런 걸 단독으로 통과될 수 있냐라는 고초에 그러한 볼멘 소리가 많이 나왔고요. 애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혁신당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다 같이 만나자고 했으면 장동혁 대표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만나시면 돼요. 만나시면 되는데 이게 명청 갈등 속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가 합당을 이유로 너무나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글을 SNS 글에 쓰니까 의석수 10석의 조국 혁신당을 안 부르게 되니까 의석수 3석의 개혁신당도 못 오게 되고 그러면 정청래 대표와 그 이재명 대통령 둘이서 만나시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굉장히 어색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오찬이 무산됐다고 생각합니다. 차장님은요? 네, 소설 재밌게 잘 들었고요. 일단은 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일날 좀 불참 통보한 건 사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은 어제 그 장동혁 대표하고 이제 여야 간에 이제 오찬 회동이 이제 성사됐다고 했어요. 저는 사실 좀 다행이다. 이제 정치가 좀 복원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를 좀 많이 가졌는데 사실은 이유를 든 게 재판소원제나 대법원 증언법 등을 통과 등을 이유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좀 역발상으로 이런 얘기들을 만나서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에게 직접 얘기했으면 좀 어땠을까?
라는 좀 하는 아쉬움이 들고 사실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3월 달까지 이제 임시 국회에서 이제 본격적인 민생개혁 입법들이 좀 처리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여야 대표, 대통령 간의 좀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이게 의제를 정해놓고 만난 건 아니기 때문에 해서 좀 정치가 복원될 수 있겠구나, 복원될 여지가 생기겠구나라는 기대를 좀 했었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익표 정무수석도 브리핑을 통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좀 여야 그 오찬회동 대통령과의 만남이 좀 성사됐으면 좋겠고 아까 강대규 변호사께서 그 다른 군소 야당들과 다른 야당들과의 뭐 만남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1월 달에 그 다른 모든 정당 대표와의 오찬이 있었는데 그때 장도혁 대표가 단식 때문에 불참을 해가지고 장도혁 대표가 빠진 상태에서 사실은 그때 일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도 좀 이번에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럼 1월 달에 이제 합당 얘기가 나오기 전 얘기란 말씀을 드리면서 예. 이걸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 얘기를 못 하냐? 이거 혜택 받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소원제, 이른바 사심제와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관하다고 하면 얘기를 하겠죠. 아, 대통령 이거 위헌 아니냐? 대통령도 지금 변호사로서 법 공부한 사람 아니냐 하는데 여러분들 사심제 통과되면 누가 혜택 봅니까?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또 지금 강선우, 김병기 이런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는 거예요. 대법관 증언하면 그 대법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장과 뭐 국회에서 추천목, 또 대통령 추천목 이렇게 좀 나눠줍니다.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거죠. 그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러니까 그 국회 동의에 대해서 전준철 특검 사태를 비춰보면 민정수석실에서 다 전화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전화를 합니까? 전화를 했다고 YTN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정수석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청와대 관계자라고 얘기 나오지 않아요?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하기를 민정수석실에서 전화가 갔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전화를 하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던. 네, 그러니까요. 민정수석실에서 전화가 갔다고 말씀드렸고요. 실과 민정수석이라고 해서. 네, 어쨌든 예, 그럼 민정수석실에서 민정수석의 동의 없이 전화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혜택을 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 면전에다 대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물으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라고 했겠습니까? 가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안 간 겁니다. 네. 자, 좋습니다. 역시나 좌우지간 첫 번째 질문부터 뭐 순탄치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또 드릴게요. 재판소원 제도를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까지 늘리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두고서 여야는 물론이고요. 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차장님. 네. 우선은 대법관 증언에 관한 법 개정안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제 대법원에 사실 이제 14분이 계신데 지금 사실 이제 대법원 재판이 사실 그 수만 건의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과부하를 좀 줄여보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 아까 강대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그분들만 이익을 본다라고 하는 건 점에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사실은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독점되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대법관의 숫자가 늘어나는 건 그만큼 사법권이라는 게 14명에 집중되어 있던 대법원의 권력이 더 쪼개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권력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상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재판소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들께서 이 재판이 과연 어쨌든 헌법상의 뭐 위헌성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실 수도 있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요청하고 알아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권한들을 확장시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지 정치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분들만 이익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범죄자들만 이익을 봅니다. 이 재판소원제 또 대법관 증언 범죄자들만 이익을 보는 것이고 범죄자들만 좋아하는 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치 색깔 다 빼고 숫자 논리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법관 수 14명이잖아요. 14명에서 4만 건, 연간 4만 건의 재판을 합니다. 헌법재판관 수 9명입니다. 9명에서 연간 2,500에서 3,000건의 재판을 해요. 대법관 수를 늘리잖아요. 근데 사심제를 하게 되면 이 4만 건이 그대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됩니다. 그럼 헌법재판관들은 9명에서 4만 3천 건을 하게 되는 거죠. 대법관 과중된다고 인원수 늘렸으면 사심제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사심제를 할 거면 헌법재판관 인원수를 늘려야죠.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전혀 말도 안 되는 거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을 냈고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켜서
이 얼마나 이 법 공부를 조금만 더 해본 사람들은 헌법재판소법을 68조 1항을 본 사람들은 답답한 거고요. 여러분들 가장 위험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재판 소원해가지고 재판에 대해서 소원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가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그럼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 거리고 있는 그 모든 관련자들도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가처분 신청하면 집행이 정지됩니다. 다 풀어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캄보디아 사건,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이러한 또 성범죄자들, 음주운전 이런 사람들이 재판 소원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법 30조가 28조에 의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다 풀어줘야 됩니다. 이러한 계산과 토론 하나도 없이 단순히 헌법재판소법 68조에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은 국가의 처분에 대해서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 소원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 8글자만 쏙 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고민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약간 많이 걱정됩니다. 네, 충분히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같이 고민을 하고 싶었는데 법사위에서 잘 참여를 안 해주셔서 그런 고민을 같이 이 못해서 고민을 아쉽다.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안 하고 노무현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범죄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으니 재판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 여기 무슨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논의로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경원 간사에 대해서 간사 임명도 못하게 하고 있는 이런 판국으로 법사위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들어가는 것조차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피해 의식이 좀 과하신 것 같아요. 네, 피해를 알겠습니다. 주셨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두 분이 너무 과열되시는 것 같아서.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당청 긴장 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놓쳐서 아쉬울 것 같은데, 최근 전준철 특검 후보 추천 논란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제안을 했던 6월 지방선거 전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결국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네.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있다고 하지만 명확성과 선명성은 얻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의 70여 명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를 취소한다는 그러한 이름으로 모임을 하나 발족했어요. 거기에 이현주, 강덕구, 황명선 이런 최고위원들 다 들어가 있고요. 그 70명의 명부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당권을 계속 이어갔을 때 살생부가 될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한 1차적인 선명성은 얻은 효과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재판받는 사람에 대해서 공소 취소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그거 나중에 또 주제가 잡히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장님. 예, 일단은 완화해야 될 긴장관계가 없습니다. 당청 관계는 건강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저는 이제 리더의 덕목 중에 물러나야 될 때 알고 물러나는 것도 저는 리더의 덕목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처음에 제안한 일인데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지난주에 의원들 이제 초선, 재선, 3선 중심 그룹별로 이제 간담회를 하고 이제 당내 의중들을 확인한 다음에 이거를 합당 제안을 이제 중단선을 한 것도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제 리더로서 어쨌든 용기를 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한 20여일간의 이제 합당 관련한 이제 논의 과정을 보면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일반 당원부터 여러 정치인들, 국회의원, 대표들 등까지 다양한 의사 주체들이 다양한 의견을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토론을 했건 논쟁을 하고 저는 이거야말로 건강한 새로운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진정한 당원 주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정당 역사의 길이 남을 하나의 좀 사건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과 또 조국혁신당은 합당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선거 이후 추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제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연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선거 이후 통합은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이 좀 모아지는데 두 당의 연대나 통합이 녹록치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두 분 생각도 사실 궁금합니다. 차장님. 네. 녹록치 않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정치 쉬운 건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당장 이번 6월에 있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서 연대 과정이 어떻게 될지 일단은 지금부터 봐야 되는데 일단은 6월 달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국에 있는 250여 개 지역위원장에 대해서 공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 절차 중에 재공모를 하게 되고 재공모가 완료되면 또 이제 각 17개 시도에 시도당 위원장 선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제 다음 당대표 최고위원을 뽑는 당원대회 절차가 8월 달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까지는 사실은 통합 논의가 그 사이에 진행되기 사실 어렵다. 왜냐하면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기도 지도부 재편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도부에서
통합이라든지 합당 논의가 되는 건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민주당을 말씀을 드리면 8월 달에 결국 선출된 신임 당대표 최고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합당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후보자 간에도 이제 다양한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면 정치는 이제 타이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027년 내년에는 큰 선거가 없습니다. 저는 합당이든 통합이든 논의를 하려면 이때 진행해서 이때 완료해야 된다. 그래야지 총선을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통합, 뭐 연대, 합당 이런 얘기는 총선이나 지선을 앞두고 나온 얘기고요. 지방선거가 끝나면 내년 2027년까지는 선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 연대, 합당이 계속 이어질지 좀 궁금하면서 이게 이어지려면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사과하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물러나면 안 됩니다. 더 세게 나와야 돼요. 더 세게 나가서 전국 주도권을 잡아가야지. 여러분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도입니다. 가령 도봉구에서 당선된 김재섭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있었고 정의당 후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지역구에서 구도가 갈려져서 1000표 이하로 이제 이긴 건데 구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에서는 더 세게 합당 안 해? 그럼 내가 구도를 흐트러뜨릴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후보를 낼 거야.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지 연대를 하게 되다가는 조국 혁신당의 어떠한 힘만 빠지게 되고 후보만 못 내게 되고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과 통합은 없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혁신당 강원도당에서도 조국 혁신당 강원특별자치도당에서도 많은 후보자들을 배출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혁신당 입당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닙니다. 혁신당 오늘? 아닙니다. 네. 저는 뭐 국민의힘 당원이고요. 네. 한나라당 때부터 한나라당 때는 파란색이긴 했죠. 하지만 국민의힘 당원을 20년 유지했고 조국 혁신당 조금 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시길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합당 통합은 망한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앞서서 뭐 녹록지 않을 거란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 역시 사실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윤 어게인과 같이 갈 건지 뭐 3일 안에 답하라는 유튜버 전한길 씨 질문에 장동혁 대표가 그 의제는 분열의 씨앗이라며 미래로 가자라고 좀 강조를 했고 김민수 최고위원 역시 윤 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를 이길 수 없다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전한길 씨가 유튜브를 통해서 김민수 최고의원이 선거 전략일 뿐이니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이러니 앞에선 절연, 뒤에서 네. 뭐 포옹이냐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선거 구도를 보면 정치 구도를 보면 결국 대통령제와 이제 양당제 체제잖아요. 예. 이 체제에서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어느 정당이 마찬가지 자신의 지지층만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선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을 노려야 되는데 결국은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을 거예요. 다만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김민수 최고위원도 그렇고 다른 최고위원들은 사실은 그런 이제 유튜버들의 그 지지를 등에 업고 사실은 당대표가 되고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실은 그 절연이 사실은 쉽진 않다. 왜냐하면 당장 이제 서로가 이제 이해관계들이 있는데 그거를 절연하기는 쉽진 않은데 결국은 이제 저는 후보는 아까 구도도 말씀하셨는데 구도 다음으로 중요한 게 사실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 어게인을 단절한다고 말은 해도 사실은 이제 후보로 나서는 대표 선수들이 윤 어게인을 가깝게 지내던 분들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대표 선수로 나온다면 과연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결국은 이제 인물로 결국 메시지를 내는 거거든요, 선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다만 국민들께서는 진실이 뭔지를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다. 변호사님. 네, 일단은 여당에는 소장파가 필요하죠. 여당은 정부가 있으니까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좀 자극하는 소장파가 필요한데 야당은 소장파가 필요 없습니다. 똘똘 뭉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른바 윤 어게인 또 이른바 친한계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들 또 장동혁을 지지하는 사람들 혹은 뭐 윤 어게인까지는 아니지만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이해한다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을 다 한데 모아가지고 막 섞어요. 막 섞어가지고 이름 지우고 본인이 지지하는 지지층 이름을 지우고 아무나 뽑아가지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활동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물어보면 지방선거 승리해야죠. 혹은 이재명 실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해야죠. 목적은 다 똑같단 말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당원들이 혹은 또 국민들이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관점에서 목적을 아예 다르게 정말로 나는 지방선거 승리보다는 뭐 국민의힘의 승리보다는 나는 내가 지지하는 그 1인 뭐 윤석열이든 뭐 한동훈이든 그 1인이 잘 되는 게 낫다. 난 당이 승리하는 것보다 그 1인이 승리하는 게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당하고 좀 멀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 같은 목적으로 똘똘 뭉쳐서 지방선거에서 이겨야지 나중에 뭐 윤어게인을 하던 뭐 한동훈 친한계를 하던 윤어게인 지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죠. 예를 든 거지? 예를 든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하던 이런 게 남아 있는 것이지 일단 선거 승리부터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하겠다라는 말로 좀 던집니다. 통합을 하겠다는 거죠. 예. 합법적인 통합. 네. 하지 마요. 자, 좋습니다. 자, 통합 말씀하셨는데 행정통합 이슈 속에서 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지역의 반발이 당연히 거세지고 있는데요. 김진태 지사는 삭발까지 감행을 했고 우상호 전 수석은 이제 여당 원내 지도부를 설득에 나섰는데 여야 정치권과 이제 강원도가 설 연휴 직후 강특법 3차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네, 일단은 오죽하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삭발까지 했겠습니까? 제가 아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께서는 헤어스타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이에요. 헤어에 대해서 항상 신경 쓰시는 분인데 이미지만 중요시한다? 어떻게 하다가 말을 어떻게 이미지만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이미지도? 헤어를 중요시하다 생각한다고 이미지를 하는데 자, 말 좀 끊지 마시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분인데 삭발을 감행한 것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법안이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뭐 계엄이니 탄핵이니 대선이니 다 차포 다 떼고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5극을 한다면서 대전 충남 통합시키고 광주 전남 통합시키고 부산으로 해양수도 다 이전하면서 강원도를 신경 쓰지 않고 있으니까 날짜를 잡아서 삭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상경을 했는데 사실 도지사의 삭발은 예전 식순이 없었습니다. 삭발은 남자 5명, 여자 5명의 강원도민 대표가 삭발하는 건데 첫 주자가 여성분이었어요. 어떤 여성분이 삭발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도지사께서 뛰어나온 거죠.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강원도민들이 특히 여성분이 머리 길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제가 삭발하겠습니다라고 도지사가 솔선수범을 보인 것이고 거기에 지금 국회가 행안위가 화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화답으로 인해서 아마 강특법 3차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된다고 보여지고요. 도지사가 삭발 안 했으면 지방선거 때까지 이거 통과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네, 차장님. 예, 아까 그 강대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17개월 동안 이제 법안이 계류됐는데 저도 그 17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를 좀 봤는데 일단은 24년도 9월 달에 이제 송기현, 한기호 두 분이 공동 발의하셨고 10월 달에 국정감사를 하고 이제 11월 20일쯤에 이제 국회 그 행정안전위에 처음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안서를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 넘어가고 이제 얼마 안 있다 12월 3일 날 계엄이 일어났어요. 계엄이 일어나면서 계엄 때 윤석열이 하려고 한 게 뭡니까? 국회를 마비시켜 국회를 사실상 봉쇄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의 계엄이 성공했으면 특별자치도법 개정은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런 게 특별자치도 지연을 민주당 탓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반하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진태 도지사가 삭발을 하던 날 같은 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송기현 의원 그리고 허영 의원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윤건영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만나서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을 했고요. 윤건영 간사는 이제 관련한 내용을 보고를 했고,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3월 처리를 지시를 했는데, 당시 이제 우상호 수석, 허영 의원, 송기현 의원을 더 빨리 해서 2월 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애써달라, 최선을 다해달라는 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도 거기에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5극 3특이라는 법안이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돼. 이렇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같이 넘어갈 텐데, 한 가지 제가 그래도 안전장치가 뭐냐.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역과 전북 익산입니다.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법 해야 되거든요.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위해서라도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더더욱 신경 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계엄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 당시의 공약 1호 공약이었고요. 당선되자마자 발빠르게 추진했던 게 윤석열 정부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엄을 통해서 그걸 개정안을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하나요? 그 계엄은 이 강원특별자치도법하고 무관하죠. 무관하지 않죠. 무슨 얘기를 하든 국회가 다 마비가 되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목소리 통과가 너무 컸어요. 알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하든 계엄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리고 아까 방금 우리 토론 전에 좌우지간 전에 이슈 토크에서 허영 의원이 나와서 방금 하신 멘트가 무엇입니까? 상경하는 날짜에 맞춰서 마침 우상호, 송기현, 허영이 같이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났다. 이건 뭐예요? 상경 안 했으면 그러면 안 찾아갔을 겁니까? 그럼 그동안은 뭐 했어요? 우상호 정무수석 하는 몇 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이거 안 찾아가니까 김진태 도지사랑 강원도민 3,000명이 가서 상경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있었고 오늘
김진태 도지사와 한기호 국회의원 또 김시성 도의회 의장이 한병도 원내대표 찾아갔고 거기서 이제 어제 찾아갔고 거기서 구두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조속히 2월 달 안에 빠르게 처리하겠다라고 확답을 듣고 천막은 철수를 했습니다. 우리 그 강원도민들께 그래도 설날 전에 설 밥상 위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움직임을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도지사가 삭발을 통해서 받아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병도 원내대표가 받았다. 자, 그러면 두 분께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달 말 통과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차장님? 그거는 사실은 이제 강원특별자치법만 있으면 사실은 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른 광역통합, 초광역통합특별법이 사실은 이게 좀 뭐 겉으로 보면 이게 뭐 일사천리처럼 되는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자치법 2차 개정할 때 보면 정부 부처와의 이제 권한이랑 가지고도 좀 신경전이 있었잖아요. 광역 통합도 사실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관련 공청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강기정 시장 이제 뭐 김태훈 충남도지사, 이장호 대전시장 이런 분들이 이제 오셨는데 사실 발언권을 얻지 못했고 그날 저녁 9시에 강기정 광주시장이 김민석 총리를 찾아가서 권한이양에 대한 얘기에서 강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경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사실은 이제 오찬이 좀 이제 무산된 것과도 연관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올라온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필리버스터를 하는 만큼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변수다.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을 본회의를 보이콧하지 않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빨라질 수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뭐 국민의힘이 그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얘기가 잠깐 돌긴 돌았어요. 근데 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공영방송 지원에서 없는 일을 말하면 안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예전에 전과가 있기 때문에 강원특별법 언제 통과되냐? 단 하나만 세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새치기만 하지 말자. 강원도가 먼저 법을 발의했으면 먼저 법을 발의한 것부터 통과를 해줘야죠. 법은 강원도가 먼저 내는데 왜 대전 충남 신경 쓰고 왜 부산 해양수도특별이전법은 작년 9월 달에 발의했는데 발의되자마자 2주 안에 통과됐어요. 근데 강원도는 지금 2년이 지나도록 또는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근무하는 몇 개월 동안 아주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지 대화로도 나누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구에서 새치기만 하지 않으면 강원특별법, 자치도법 2월 안에 통과 가능합니다. 네, 좋습니다. 좌우지간 오늘의 주제 6월 지선 향한 여야의 승부수였는데요. 이것에 대한 두 분의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장님. 네, 저는 머리는 미는 게 아니라 쓰라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결국은 이제 현안을 이제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제 후보를 뽑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도정 현안을 해결하는 거는 머리를 미는 게 아니라 써야 나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 뭐 머리를 쓰는 후보자를 선택할 것이다. 네, 변호사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머리는 쓰고 있고요. 재판을 겁내하는 자가 곧 범죄자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재판소원법 또 혹은 대법관 증언법 이게 다 재판이 무서워서 그런 거거든요. 재판에 갈 사람 또 혹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곧 범죄자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서한 사람 윤석열 아니에요? 뭐 그러면 뭐 내란에 대해서도 재판소는 하겠죠. 네, 두 분 진정하시고요. 이때 끝나고 또 말씀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주말인 모레부터 닷새 동안 설 연휴가 이어집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풍요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